재판에서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걸로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또 어떤 사람은 망했다고 통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만세를 부릅니다. 이 판결문이 한낱 종이 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니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판결문이란 판사가 쓰는 재판의 결과를 기록한 것인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어느 가족 전체의 인생을 한순간 몽땅 바꾸어 놓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여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판결문을 아무나 못 본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공개되어 아무나 볼 수 있다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법원이 국민에게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자상해서 무시무시한 게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애쓴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은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하면 많은 분들이 금방 화를 내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엘리트들이 돈 앞에, 권력 앞에 무기력할 뿐 아니라 국민을, 그 어느 유명한 분의 말을 빌리면 국민을 개나 돼지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으니, 제가 방금 쏟아낸 말은 제 스스로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란 한 사람, 한 가족의 전체 운명을 단 한 방에 바꾸는 거지만, 이게 막상 공개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상 판결문을 공개해도 아무도 읽을 수 없으니까 공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판결문이 거의 암호문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호문이란 말이 틀리지 않는 게, 언젠가 판결문에 권, 형, 성, 권형성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권형성이란 단어가 법률 전문 용어로 정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판사가 그걸 최초로 쓴 판결문을 읽자마자 아이고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땐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판결문을 쓸 때라 자세히 보니까 권자가 아닌 균자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흘렸으면 권이나 균이나 비슷하고, 읽는 속도를 자랑하는 법조계 사람들이 워낙 빨리 읽다가 보니 균을 권이라 읽은 거라는 거죠. 진짜 코미디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장장 20년 동안 권형성이란 말을 마치 전문 용어인 줄 알고 썼다는 사실입니다. 권형성이 아닌 균형성이란 말은 정당방위가 문제될 때 사용되는 말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면 무죄가 되는데, 다시 말해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면 벌을 받지 않는데,
이때 판결문에는 지키려던 것과 희생당한 것과의 균형성을 헤아려 보아서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했다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균형이라고 하면 나도 너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곤형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균형과는 다른 뭔가 심오한 법률적 이론이 있다고 해서 무려 20년 동안 판사들이 써왔다니 정말 코미디이죠. 그때까지 판사나 변호사 중에 아무도 우리말 사전도 찾아보지 않고 설사 한자 단어라고 생각해도 한자 사전도 찾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뵙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마냥 베끼는데 익숙하다가 그렇게 해서 생긴 서글픈 에피소드입니다. 요즘처럼 컴퓨터 시대에서는 자르기와 붙이기를 거듭해서 판결문 쓰는 판사도 엄청 많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기술 발달로 베끼기가 더욱 쉬워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국 역사 전공자인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곤형성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는 없고 한자 사전에는 곤과 형이 합쳐진 단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중국 고대의 문장에서나 출현하는 한자 단어인 것입니다. 균형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런 걸 알고 판사님들이 20년 동안 균형 대신 곤형이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쭉 균형이라고 쓰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판사도 베끼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맨날 선생님께 혼나는 걸 판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니라 베낀다? 이래서 판결문을 안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베끼면 문장도 자연 엉망이니까요.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라오고 이렇게 저렇게 붙이니까 쓴 사람도 잘 모르는 판결문이 나오고 그래서 읽는 사람이야 모르는 게 당연하죠. 심하면 암호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는 전문가니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경험은 경험이겠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는 그 암호문을 풀어나갔냐고요? 변호사들은 전문가답게 판결문에서 유죄냐 무죄냐라는 결론부터 발견한 다음에 그 이유를 역추적해서 암호 풀듯이 읽는 거랍니다. 변호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처럼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 이해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그 암호문을 변호사는 읽는다면 일종의 경험으로부터 읽는 것이 됩니다. 더 재밌는 사례는 변호사 같은 전문가도 읽을 수 없는 문장에 판결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반인은 읽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암호문도 못 되는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암호는 그래도 규칙이라도 있지 아예 그 같은 규칙성도 없어서 아예 해독이 불가능한 판결문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권영의 오리지널 균형도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나온 시국사범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판사들 누구나 다들 쓰기 싫은 판결문이다 보니 결론 먼저 내려놓고 그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려고 하다 보니 자기 머리에서 짜내는 것보다 남의 것을 베끼게 되고 또 베끼고 그러다 보니 전문 용어처럼 된 것이죠. 웃기에는 너무나 서글픕니다. 아마도 신참 판사가 균형이라고 쓰면 고참 판사가 야 권영도 몰라 하고 야단치고 또 고쳐주겠고 그 신임이 나중에 고참이 되어 다시 신임을 가르칠 때 자신도 권영 때문에 혼났다고 다 초짜 때는 그런 거라고 야단 반 위로 반 심하면 위로주 한 잔도 같이 했을 법한 스토리입니다. 이 역시 웃기에는 너무나 서글픈 추측입니다. 왜 이렇게 암호문처럼 되고 용어 같지 않은 용어로 뒤범벅되었을까요?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판사가 뜻도 모르고 갈겨 쓴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문장이 어려우면 읽는 너를 탓하지 말고 쓴 사람을 탓하라고 자주 말합니다. 읽는 사람이 스스로 무식하다고 자신을 탓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판사가 뭘 쓰는지 모르고 쓰기 때문에 판결문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막상 법정에서 재판 광경을 지켜보면 판사들이 오로지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재판 내내 요렇게 저렇게 뜯어보다가 아, 오라 나쁜 놈이구나 결정하면 유죄를, 오라 좋은 놈이로구나 느끼면 무죄를 때리는 것 같아 한두 번 슬퍼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판결문을 쓰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베끼게 되고 그 문장은 암호문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결론인 유죄냐 무죄냐에 자신이 없으면 베끼는 양이 많아지고 그런 판결문이 엄청 길게 되고 문장 하나하나가 수십 줄씩 길어지고 한마디로 판사 자신도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 판결문으로 크게는 생사가, 작게는 인생이 결정된다니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정말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법원에서는 짧게 쓰라고 판사들에게 권한다는데 그래서 어떤 판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긴 판결문은 과잉 품질 같다고 비난하면서 판결문 작성에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 판결문이 부가 서비스가 너무 많은 전자제품처럼 과잉 품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판결문에 판사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판결문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인데요. 글쎄요. 긴 판결문과 어려운 판결문은 반드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이나 작은 시간과 노력으로 짧은 판결문을 만들어낸다는 건 제 경험으로는 전 이미 10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논리면 시는 시간과 노력이 적고 소설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엄청 시인들 열받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시 쓰면 온고료가 적고 소설 쓰면 온고료가 많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인이란 그런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글을 짧게 쓰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길고 짧은 것보다 쉬우냐 어려우냐가 더욱 중요하고 같은 내용이라면 문장이 짧으면 좋지만 내용 자체가 간단해야 합니다. 자신도 뜻을 모르고 쓰면 간단해지지 않고 계속 길어지고 또 짜집기 하다 보면 엄청 길어지니 무조건 짧은 판결문이 좋고 이 때문에 판사가 판결문 쓰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게 한다면 결국 판사는 편할지 몰라도 억울한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님들에게 글쓰기도 엄청 많이 공부해야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무엇을 쓸 것인가 스스로 확신하지 않은 판결문이 가장 최악의 판결문은 아닐까요? 특히 옛날에 시국사범에 대한 판결문일수록 길고 어렵다는 그 사실을 보면 판사가 쓰고 싶지 않거나 결정에 자신이 없으면 판결문은 길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걸 결론으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판결문의 질이 처지고 또한 판사의 양심과 능력에 대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을 품을까 걱정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판결문의 과잉 품질이나 과잉 포장보다 진짜 걱정할 것은 저질 품질이나 저급 상품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명예훼손과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법으로도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명예훼손을 무지무지하게 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인권보호가 잘 되어 있는지 우선 반문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이야말로 법대로 하자는 쪽은 힘 있는 쪽이고 명예훼손으로 당하는 사람은 힘없는 쪽이라면 명예훼손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가 되고 마는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살까지 한 어떤 여배우 때문에 명예훼손, 특히 인터넷에서 무지막지하게 퍼붓는 댓글을 막자는 주장이 대세가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땅히 벌을 주어야겠죠.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막 쓰고 막 퍼날리는 건 죄고 또 벌 받아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판결문에 개인적인 내용이 담기고 특히 나쁜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널리 알리는 건 막아야겠죠. 바로 이 같은 명예훼손,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처벌받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명예훼손한 사람을 형사로 처벌하자는 걸 찬성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그 사람들은 바로 돈 없는 사람이 인터넷 같은 거로 명예훼손을 하면 민사 소송을 해도 돈이 없으니까 공짜인 형사로 명예훼손 처벌하고 예방하자는 주장인데, 글쎄요, 실제로 약자를 인터넷으로 괴롭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 경우 법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좋은 변호사, 드라마에 등장한 조다로와 같이 공짜로 도와주는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살한 여배우 같은 경우인데 끝까지 명예훼손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 경우 그 가족은 아직 돈이 있으니까 좋은 변호사 사서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현재 법원이 공개하는 판결문에는 사람 이름 등을 지워서 웬만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이름도 공개하고 아무나 볼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름 같은 것 지우고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볼 수 없고 반드시 사건 번호 같은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판결문을 보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습니다. 판결문에서 이름 같은 걸 지우고 하는 것 역시 사람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를 아주 조금만 할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주장합니다. 법원에 돈이 없다는 것이 판결문 공개의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판결문 속 이름 지우는 비용이 많다면 신청한 사람이 돈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나라가 돈 펑펑 쓰는 거 비판하지 말고 또 그 낭비하는 돈 이런 데 쓰자고 주장하지 말고 그냥 신청한 사람이, 그러니까 판결문을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내는 겁니다. 일종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 같은 것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 소득이 많아지고 돈이 생기니까 기계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죠. 예를 들어 이름 지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금방 개발될 것입니다. 결국 돈 없다는 건 핑계 아닐까요? 법원이 판결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보여지면 체면 구겨지니까요. 그럼
왜요? 문장이 형편없어서 판사님들의 글쓰기 솜씨가 탄로날까 걱정돼서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남의 것 베끼기나 하고 수십 줄 되는 센텐스나 쓰고 결국 읽는 사람은 물론 쓰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아무도 못 되는 수준의 글이니까 공개되는 것이 체면을 구긴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판사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리 그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데모하는 학생이나 반정부 인사들 감옥에 집어넣는데 협조하기가 불편해서 장황하게 그야말로 쓸데없는 이야기 길게 늘어놓고 새로 쓰기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의 판결문 베끼고 그런 복잡한 심정 한편으로 동정이 가지만 그런 사건 별로 없는 요즘에도 왜 그런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이 또 중요한 건 이전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판결문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걸 판례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판례, 특히 대법원의 판결문은 법처럼 다른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판례는 거의 법이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그럼 판례 인용을 위해 대법원 판결문만 보면 됩니까? 근데 대법원 판결문만으로 그 사건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제1심과 제2심, 참 우리나라는 재판 3번 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1심과 2심의 판결문은 사건의 내막을 상세하게 쓰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이 잘 됐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고 많은 부분 생략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만으로는 사실의 앞뒤는 물론 사실과 법리사이의 관계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고 있지만 그것만 보고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종의 공개된 암호문이랄까요? 제1심과 2심과 함께 공개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 사건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팩트 말이에요. 팩트를 모르고 잘된 결정인지 아닌지도 모르니 공개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셈입니다. 결국 법원은 공개는 한다면서 공개하기를 꺼리는 겁니다. 이미 공개하라고 명령한 법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단순히 판사님들의 문장 실력이 노출될까 두려워서 그런가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글 잘 쓰는 분들이 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직접 만나보면 비록 수집어하고 소심할지언정 똑똑하기는 무지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요. 물론 글도 잘 쓰고 말입니다. 판결문 공개 못하는 이유는 결국 문장 때문만은 아닐 거고 뭔가 구린 거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보니까 그 말썽 많은 정관예우와 판결문 비공개가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정관예우란 게
법조계의 구른 구석이고, 따라서 판결문 공개하지 않는 것도 법조계의 구린 구석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공개하라고 해도 법원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는 판결문 공개가 막상 이루어지면 법조 비리가 싹 사라지고 전관예우란 말도 없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판결문을 보면 돈과 힘으로 판결을 사는 일을 국민에게 들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직 판사나 검사가 선후배 관계를 내세워 판결을 쓰는 판사를 움직이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더욱이나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좋은 직업인 판사 자리를 버리는 그런 모험 따위는 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문을 누구나 볼 수 있다면 판결문을 쓰는 판사의 문장력도 늘고 무엇보다 투명한 판결문이 되겠죠. 그렇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판결문이 되면 판결 난후, 항소 같은 것 다시 재판하자고 나서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판결문 보고 아, 그래, 그렇게 승복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남발되는 걸 막고, 그러면 국민의, 판사님의, 그리고 검사님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니까 정말 나라에도 좋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거로 뽑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기다렸다 갈아치우면 되는데, 판사님들, 제일 높은 대법원장도 국민이 뽑지 않는 거니 국민이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라도 공개되고 판결문을 통해 국민이 감시하게 되면 선거 없이도 법원에 대한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원에 대한 견제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요. 판결문이 공개되고 판결문이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원고와 피고 그리고 검사에게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으면 소송도 함부로 안 하게 되고, 검사나 경찰도 함부로 사람 잡아가지 않게 되겠죠. 검사가 무죄라고 계속 빵빵 때리면 검사도 함부로 재판에 붙이지 않고, 그러면 검사가 경찰이 잡아온 범인이란 사람도 진짜 죄가 있어서 붙잡혀 왔는지 아닌지를 열심히 조사하고, 당연히 죄 없으면 풀어주고, 괜히 잘못 재판에 붙였다가 무죄라고 빵빵 때리면 더 이상 검사 못하는 분위기가 감도면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편안하게 살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소액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액수가 적은 재판은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쓰여져 있지 않아서 항소하려 해도, 다시 재판하려고 해도 무엇 때문에 졌는지 알지 못하니까 원래 재판에 대해 시시비비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사건이라고 차별하는 겁니다. 만약 따지면 판결 빨리 내려서 다툼을 빨리 해결하는 그런 자상한 배려에서 그랬다고 판사가 답하면 그럴듯하지만 실은 귀찮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법은 공개하라는데 법원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판결문을 공개 안 하고 약간 하는 척 하면서도 인터넷 활용도 소극적이어서 인터넷 왕국 대한민국이란 말이 판결문과 법원에는 통하지 않는 건 법대로 살라는 건지 법과 반대로 살라는 건지 통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는 게 훨씬 편한 거 아닌가, 변호사 대신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법과 주먹이 있으면 내 자신의 사건은 뭘로 해결할 거냐고 물으니까 주먹이라고 말했다는 그런 일화가 언뜻 떠오릅니다. 이런 우울하고 불편한 이야기, 그런 흉흉한 괴담은 판결문을 과감히,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면 법원 근처에서 아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